지금 8분, 9분 돼 가는데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이 신자유주의로서의 이 노동 체제 변화와 이제 이 상부의 이제 체제가 어떻게 변화가 해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해서 이제 잡은 오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고 이 기존의 그 유럽의 이 2008년 이전까지의 이 신자유주의 시작에서부터 독일의 하르츠격이나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한 정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저도 오늘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소중한 자리인 것 같고요. 저기 먼저 여기 오신 분들 발제하시는데 이렇게 서로 도움도 되고 이럴 수 있으니 오신 분들 서로 잠깐 소개 좀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말도 하기 싫다 이런 수준입니까? 강동진 선생 켜놓고 도망갔나? 자, 그러면 하려고 계속 그래? 예, 자,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좀 더. 예. 강동진이란 건 이름으로 봐도 알겠는데요.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어떻게? 멀리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예. 예. 그 다음에 혹시 종김이라는 분 혹시?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윤정 스님. 네, 저는 춘남대 경제학과에 있습니다. 윤자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지금? 일단은 그러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 거버넌스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서 이 토론회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셨습니다. 부산대 유영건 선생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유형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유로존 위기 이후에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었고 변화해 왔는지 최근 동향까지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채팅창에 파일이 이제 올라가 있을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제의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럽의 이제 경제통화동맹이 만들어지고 유로화가 도입이 된 이후에 그 구조적인 결함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 결함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이후
유로존의 이제 은행 위기와 재정 위기가 폭발하면서 그 결함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이걸 약자로 NEG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2010년대 초반에 유럽연합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는 실제 그 NEG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요. 네 번째에 가서는 이러한 NEG 체제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노동시장을 바꾸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뭐 그리스랄지 뭐 스페인이랄지 뭐 이런 그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거기에 결부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존의 이제 중심부 국가들이죠. 뭐 프랑스,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게까지도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는 초국가적인 힘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점은 이제 토론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NEG 체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노동운동이 이러한 NEG 체제 하에서 어떠한 곤란을 겪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주 최근이죠. 2020년대에 들어와서 또 한 번 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아직 그 뭐라고 그러죠? 확정적인 어떤 수준까지 와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지점들을 좀 짚어보고 그것의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유럽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이제 그 파란색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좀 옥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나라들이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이고요. 예를 들면 영국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브렉시트 투표가 가결이 되었고 그래서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이탈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럽 연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유럽 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지금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계속 확장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입을 지금 준비 중인 후보국이라고 할까요? 가입 신청을 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 터키, 터키가 이제 오래전부터 가입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했던 몇몇 조그만 나라들도 지금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초미의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이 녹색 이렇게 이제 가입 후보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럽 연합과 유로존 또는 유로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겹쳐 있지만 유로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꽤 있습니다. 7나라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게 이 옥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이죠. 스웨덴, 덴마크,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뭐 이런 동유럽 국가 몇몇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유로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좀 그 이런 배경 지식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게 스위스인데 스위스도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고요. 유로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검은색 실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 이제 핀란드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 선, 이게 이제 그 쉥겐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동 이동의 자유, 국경을 넘나들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한 그 조약에 포괄되는 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예, 그런 나라들입니다. 아무튼 예, 대체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연합은 이제 27개 회원국이 있고요. 유로존은 이제 20개 나라들이 이제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왼쪽은 인구를 가지고 각 나라들의 어떤 비중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GDP를 가지고 이 GDP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인구의 수와 그다음에 이제 GDP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제 핵심 국가 하면은 이제 가장 크게 가운데 크게 나와 있는 이 독일이죠. DE라고 되어 있는 이 독일이 이제 유럽 연합 전체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라가 이제 프랑스, FR로 되어 있죠. 이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스페인 또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 GDP 같은 걸 좀 보시면 이 굉장히 이제 조그만 GDP 규모가 작은 나라부터 굉장히 이제 큰 나라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서 출발한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바로 그 이전이 되면서 위기가 이전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유럽의 주요 그 은행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재정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에 은행 위기로 출발했던 유로존의 위기가 이제 재정 위기로 이제 비화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의 경제 통합에서 이제 핵심이었던 이 경제 통화 동맹 자체가 이제 붕괴할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유럽의 지배 엘리트 세력은 이것을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지혜를 모았죠. 그러면서 위기 관리의 유력한 수단으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당시 EMU 붕괴라고 하는 악몽을 수습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유럽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장기적인 계급 이익도 함께 고려한 그런 경제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 조약, 협정, 권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과 함께 특히나 이제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산업 정책, 기타 이제 일반 거시 경제 정책을 새롭게 조정하고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그 NEC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것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랄지 공공부문 구조조정, 임금결정 및 단체교섭, 노조의 권한, 고용보호법제, 실업보험과 같은 여러 이런 노동시장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0년대에 새롭게 마련된 이 NEG 체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초국가적인 통치기구의 재량과 정책 결정이 이제 회원국 내부의 노동시장 제도나 노사관계 시스템에 수직적인 개입의 효과를 발휘할 여지를 크게 늘려놨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혁신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준비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NEG 체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남유럽 채무국들에 대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지원이랄지 긴축 조치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일종의 이제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가지고 재정 긴축과 구조개혁 조치를 이제 유럽화하는 데도 일정하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팬데믹 이후부터 사실은 이 NEG를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상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제통화동맹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이제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고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기본 정책 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이 완전히 이제 정치 권력에서 독립되어 있고요. 그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다르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데만 헌신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고, 이제 말하자면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오히려 더 강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중앙은행을 설립을 했죠. 두 번째, 회원국 정부의 재정 규율을 부과하는 재정 정책이 이제 EMU의 기본 정책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정책.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합되는 정책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EMU는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듯이 이제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이제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가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또한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도 일종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유로존 가입국들에게 유로화는 이제부터 이제 유로화 도입 이후부터는 사실은 외국 통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의 경우에 재정 규율을 강조하는 초국가적인 규칙과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고요.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국민국가의 재정 정책의 재량이 이제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를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어떤 유럽 차원의 재정 연방주의나 재정 동맹 또는 다른 나라의 재정을 또 다른 나라의 재정으로 이전해 주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그 민족국가적인 것을 넘어서는 형태의 어떤 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난망한 상황이라는 점. 세 번째는 유로존 가입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로화가 도입됐고 유로화의 발권이나 통화 정책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소관이기 때문에
환율 조정의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내부를 보면은 사실상 이건 이제 고정 환율 체제가 됐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산업 경쟁력이 이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하면은 이제 국민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환율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유로적 가입국들에게 남아있는 거시경제 조정의 거의 유일한 수단은 노동비용을 감축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환율 조정을 통한 뭐 평가절하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내적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금 억제를 한다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유럽연합의 어떤 지배 엘리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뭐, 유럽연합의 어떤 초국적 자본의 지배적 분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90년대와 2000년대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형태로 노동시장 정책을 강제할 유럽연합 차원의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93년도에 이제 어떤 거시경제 정책을 조금 이렇게 조율하는 것으로 일반 경제 정책 지침이라는 것이 도입되었지만, 이거는 강제력이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했던 이제 97년에 안정성장협약, 이것도 재정정책에 대한 어떤 그 유럽연합 차원의 상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었지만, 이것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2000년대 초반에 이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의 규율적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유럽연합 차원의 어떤 거시경제 정책을 수렴해가고 조율해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채로 유로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유로존 위기 이전에는 임금 억제와 같은 어떤 내적 평가 절하의 수단에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럽연합 기본조약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단체 교섭은 노사 간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유럽연합의 권한과 관련해서 임금 결정이랄지 어떤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이랄지 이런 핵심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유럽연합의 권한이 아니라고 명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억제를 요구를 한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헌법과 같은 기본조약에서 갖고 있는 단체교섭의 자율성 원칙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사실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어떤 조율된 교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랄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북유럽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적인 성장 모델의 국가 하에서 임금 조율의 전통이 있었고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랄지 뭐 이탈리아랄지 스페인이랄지 뭐 그리스랄지 또는 동유럽 국가들이랄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임금 조율을 통한 임금 억제의 어떤 제도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내적 평가절하를 통해서 어떤 거시경제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 교섭의 자율성 원칙을 결국은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이제 임금 조율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떠맡은 게 바로 이제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NEG 장치들이었습니다.
그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뭐 재정 건전화를 강조한다거나 경쟁력을 강조한다거나 임금 비용을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위기 관리 담론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패턴이죠. 이것 자체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대 유럽의 위기 관리에서 나타난 독특함은 이러한 국내적인 임금 관계 조절이 유럽 수준으로 점차 이제 이전되어 간다는 것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인 장치, 법률적인 장치들이 체계화되고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신자유주의가 되고 동아시아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발흥하고 뭐 중남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각 지역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토착화시키거나 제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매우 체계화시키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두 가지로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거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긴급 구제금융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럽 안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설치를 했죠. 왜냐하면은 유럽 연합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어 그 회원국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떨 때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런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그리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를 놓고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구제금융을 하는 방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뭐 IMF, 유럽중앙은행 이제 감독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뭐 97년, 8년 도 마찬가지였지만 채무국에 대한 긴축과 구조 개혁을 강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시적인 어떤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각종 어떤 협약이랄지 유럽연합의 법률이랄지 국가 간 협정이랄지 어떤 권고 이런 형태로 도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유럽 예산 회기제, 뭐 식스팩,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1997년에 도입되었던 안정성장 협약이라고 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법률을 개정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봤었던 상시적인 형태로 제기되었던 것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럽 예산 회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은 뭐 학기, 대학에 뭐 1학기, 2학기 할 때 그런 의미인데요. 말하자면은 이제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이제 확정하고 하는 그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유럽 차원으로 가져와 가지고 2011년부터 이제 그 경제정책 조율을 위한 연간 주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요, 매년 모든 각 회원국에 걸맞는 형태의 거시경제정책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회원국 정부는 그걸 받아 안아야 돼요. 그리고 검토해가지고 자신들의 국가별 개혁 프로그램에 그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반영했는지를 다시 유럽연합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오케이를 하면 각 회원국 정부는 국가별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국가의 의회에 제출해서 최종 확정되는 형태로 매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왜 도입을 했냐? 첫 번째 뭐냐면 회원국의 어떤 예산 편성과 예산 지출을 회원국에 맡겨놓으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도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회원국 정부에 주는 국가별 권고이고요. 이 권고 안에는 재정정책, 규제개혁, 노동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 사실상 공공정책 전반이 다 아우러져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연합 차원 간의 이제 자율적 협력에 의존해서 동료 감시를 통해서 실행하려고 했지만 유로존 위기가 나타나면서 이게 우리가 뒤에서 볼 NEC 장치들과 결합되면서 처음 입안된 내용보다는 강제력과 개입력이 증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식스팩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5개의 규정과 1개의 지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식스팩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2012년부터 유럽 예산 회기제는 이 식스팩과 결합이 됩니다. 기존의 이제 안정성장 협약을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요. 유럽 예산 회기제의 사전 조율 및 감시를 좀 더 구체화했고요. 예방 조치를 강화했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대 예산 적자 시정 절차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평가했을 때 회원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과대하게 몇 년 이상 계속 예산 적자가 심각하다라고 평가하면 바로 시정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회원국 정부는 그것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제재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GDP의 0.1%인가 0.05%인가 이런 식의 이제 금전적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에 주는 각종 기금을 끊는 그런 것들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제화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스팩이 단순히 재정 정책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 불균형을 낳는 여러 잠재적 원천들, 여기에는 당연히 임금 정책이나 최저임금이나 공공부문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이걸 다 같이 보겠다,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I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스팩의 하나의 일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상시적인 감시 장치를 또 다른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위기 하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유로존 위기에서 재정 위기로 비화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형태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그 확인된 바에 따라서 교정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리스크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IP에 따라서 거시경제 불균형이 어떤 국가에 확인된 경우에 EIP라고 하는 과대 불균형 절차라고 하는 걸 또 개시합니다. 그래서 교정행동 계획을 너네 제출해라. 그 과정을 감독하고요. 만약에 해당국 정부가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또한 금전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EIP 교정 조치를 의결하는 절차도 사실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재 결정이 사실상 통과되도록 허용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게
MIP와 유럽 예산 회계제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부터 회원국의 예산, 구조개혁, 거시경제정책 모두를 사전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이제 규율과 목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학자는 이것이 유럽연합과 회원국 사이에 어떤 사실상 헌정적인 일종의 재헌혁명이다, 헌정적 혁명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변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안에 이제 경제재무총국 여기서 MIP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들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일명 스코어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 산출당 노동 비용의 척도로서 노동 생산성에 대한 피고용인 1인당 보수의 비로 계산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각 국가별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어느 국가가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비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일종의 그 스코어보드 판에 이렇게 딱 게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 상승 이상으로 더 높아지지 못하도록 계속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상한선을 둡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변화율 기준으로 유로존 국가는 9%, 비유로존은 12%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을 막 감축시켜가지고 뭐 10%, 20% 감축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하한선은 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연합 기구가 회원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이제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플러스 협약이라는 것도 이제 그 유로존 위기 한복판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국가별 임금 결정 제도를 평가하고 교섭의 집중화 수준을 재점검하고 임금 물가 연동제를 평가하고 공공부문 임금 인상 억제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유럽연합이 임금 결정 제도를 평가해서 고치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교섭을 분권화시킨다는 것, 임금 물가 연동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라는 권고를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협약은 사실상 2000년대 중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만들어내었던 것을 유럽화하는 그런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장치는 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정협약은 2013년 1월에 발효되었고요. 영국과 체코는 여기에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정 건전화 원칙 또는 뭐 균형 예산의 원칙 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정 준칙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 이거를 헌정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독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예산 원칙을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에 못 박았어요. 이것을 이제 독일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한 겁니다. 영국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사르코지가 합의를 합니다.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내용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기존의 안정성장 협약을 대폭 강화해서 회원국들이 이제 균형 재정 수지 또는 흑자 재정의 원칙과 함께 재정 적자 상한선이라는 것을 영구적으로 헌법이나 법률로 법제화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정부는 이 이후에 이걸 헌법에 못 박았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법률에 이걸 도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넘어서면 안 되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위반할 시에 이제 벌금을 부과하고 연간 구조적 재정 적자의 상한선 GDP의 0.5%를 초과하면
자동적인 교정 절차가 발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법제화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재정협약의 골자였습니다. 이 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유로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유럽 연합 차원의 이제 단일 재무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구상도 있었고요. 또 재정 동맹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들 대신에 말하자면 이제 유로존의 중심부 국가들이 이제 주변부 국가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을 통해서 제한적인 형태로 재정 동맹을 수립하는 것, 이걸 목표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국가 단위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탈정치화됩니다. 또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기술 관료들이 설정한 어떤 수치화된 목표에 이제 예속시켜 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항구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우리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NEG 체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효과를 미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랄지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그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이제 이런 양해각서를 해서 이제 이행 조건 이걸 마련하죠. 거기서 이제 그리스 정부에 대한 그 각서에 보면은 이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명목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년간 단위노동 비용을 15% 감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체 협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간 부문에서의 단체 협약까지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해각서의 이행 조건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공공부문 임금 비용도 이제 감축이 되었고, 최저임금도 삭감이 되었죠. 그리스는 무려 이제 28% 정도 최저임금이 깎였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렇게 되었었죠. 또 강제적인 교섭 분권화, 비정규 고용 촉진 및 해고 자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이건 단체 교섭 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경우에 전국 수준 중앙 교섭이 폐지됐거나 종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에서 업종별 협약, 법률로부터 기업별 협약의 예외 인정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업종이나 산업 단위에서 교섭을 했지만 그 협약 내용으로부터 기업 단위에서 우리는 이거 이탈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이탈해도 된다. 이런 이제 예외 인정을 많이 둔 것이죠. 이걸 이제 허용해 주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이 아닌 어떤 비노조 종업원 기구들이 있잖아요. 무슨 우리로 치면은 이제 노사협의회 같은 이런 종업원 기구도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랄지, 효력 확장 제도라고 하는 것도 제한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에서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이것의 결과로 오른쪽 그림 2를 보시면 임금교섭 수준을 이제 매우 집중화된 중앙화된 임금교섭이 이제 7번이고요. 76, 54, 3, 2, 1 이렇게 내려올수록 맨 1번이 이제 기업별 교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번이 제일 많겠죠. 예. 그래서 여기 연도를 보시면 90 마스트리트 조약이 출범했던 92년부터 쭉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각 국가별로 있고 가운데 이제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된 게 이 5개 나라의 평균적인 임금교섭 레벨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트리트 조약 이후에 사실은 약간의 임금 분권화가 나타난 나라도 있지만
이 교섭의 어떤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큰 변화 없이 국내적인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요 국면에서 급격한 형태의 분권화가 이루어졌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레벨은 뭐냐면 업종별 협약인데 단 기업별 협약의 이탈을 인정하는 형태의 업종별 협약으로 이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완전히 기업별로 분권화된 형태의 교섭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3번 레벨, 그러니까 기업별 협약의 구속력을 발휘하는 업종별 협약보다 더 높은 단계의 임금 교섭은 이제 없어지는 상황,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의 감축이라고 하는 것도 왼편의 그림 3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0년도에 그것을 100이라고 놓고 이걸 일종의 지수로 보여드린 것인데요.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독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2008년 위기 이전에 보시면 급격하게 이런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 이후에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독일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떠받쳐줬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9년, 10년을 기점으로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구제금융에 따른 이제 이행 조건을 이제 하면서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 대폭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요. 2018년, 17년, 19년 그가 와서도 과거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꽤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남유럽 4개국의 1인당 GDP, 이건 이제 불변가격 PPP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의 변화를 이제 위기가 초래되기 직전인 2007년, 위기가 절정에 달았던 2013년, 그 다음에 위기가 끝난 2019년, 이 3개년도를 좌표로 찍어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리스의 2007년을 한번 가운데점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정도에 있죠. 그러다가 2013년에 가면 그리스가 저 왼쪽 위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대폭 하락을 하고 실업률은 이제 30%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그리스는 이제 2018년에 구제금융에서 완전히 졸업을 했는데 2019년에 가 보면 이게 내적 평가절하라는 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대충 짐작가는 위치에 가 있고요. 그리스가 가장 심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유럽연합에서 세 번째로 GDP 비중이 높았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2007년과 2013년, 그다음에 2019년에 각각의 위치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그 인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그러니까 2010년대 유로존 위기 이후에 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적 평가절하를 통해서 대중의 생활 수준을 약 10년간 장기간 하락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NEG 장치가 노렸던 것이고요. 이게 일종의 유사 자연 실험에 가까운 사태였는데 이게 남유럽 주변부에서 진행이 되었죠. 사실은 이게 민주정부라고 하는 또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걸 10년간 강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정당 체제가 무너지거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정당들의 이제 득표율이 하락을 하고 극좌적인 또는 극우적인 포퓰리즘이랄지 이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세를 얻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이것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남유럽 주변부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중심부 국가에는 이런 NEG 체제가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를 좀 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혁을 추동하는 수단은 개정된 안정성장협약, 약자로 SGP라고 부르고요. 또 새로 도입된 MIP 내의 장치들,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조금 강제력이 그래도 좀 상당한데요. 좀 소프트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측면의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럽 예산 회기제 하에서의 국가별 권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독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안정성장협약 SGP상에 이 나라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또 MIP라고 하는 아까 이제 거시경제 불균형 시정 절차 하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도해를 한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뭐 검은색이든 뭐 좀 하얀색이든 뭔가 표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검은색이 많은 것이 이제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9년, 10년, 11년은 이제 위기가 굉장히 격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제 그 SGP 상에서 굉장히 이제 검은색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검은색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볼 내용은 여기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SGP 상의 이제 과대 예산 적자 시정 절차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속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적으로 있었고요. 또 MIP 상의 이제 과다 불균형 범주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로 있었던 나라였고요. 이탈리아도 이제 상당한 그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런 이제 그 안정성장 협약 또 MIP 이런 구조개혁 요구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이제 어떤 교착 상태에 있었던, 그러니까 세력 균형, 그러니까 계급적인 세력 균형 하에서 과감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이 지연됐던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형태로 도입이 되었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그리스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인가 15년에 이제 그 구제금융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시적인 NEC 장치, 그러니까 SGP와 MIP의 장치에 묶여가지고 이제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이 지속이 됩니다. 그때 사실은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너네 계속 이렇게 재정을 막 쓰면은 또는 구조 개혁을 안 하면 투자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위협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추가적인 형태의 구조개혁 실행에 내몰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유럽 예산 회기제 하에서 주로 이제 임금 교섭 또는 최저임금이나 임금 교섭과 관련해서 각 나라들의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과 임금 인상을 계속 연계해라라고 하는 요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핀란드나 이탈리아의 경우에 나타나는 건데 기업별 교섭을 좀 강화해라 라는 또는 기업별 교섭을 효과적이게 만들어라 또는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교섭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게 나타났냐면 핀란드와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중앙 교섭을 하거나 산업별 교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별 어떤 수준에서 재량을 많이 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저임금제와 관련됩니다. 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고용을 축소시키지 않는 고용을 축소시키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라. 또는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유럽 예산 회계제 국가별 권고의 효과를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핀란드의 사례가 좀 특이한데요. 핀란드의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 유로존 위기에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핀란드도 이제 유로존 국가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핀란드에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의 어떤 IT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렸었는데 이러면서 핀란드의 어떤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상수지 이제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에서도 나름대로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유로존 가입국이니까 이제 뭐 환율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정 정책을 뭐 동원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도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쟁력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예산 회기제 하에서 권고했던 내용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 협약을 노사정이 모여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적 평가절하 추진 압력이 여기 이제 반영되게 되었고요. 또 그 유럽 예산 회기제라고 하는 것이 말은 사실은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SGP나 MIP의 이런 조치들과 결합되면서 실행 압력이 가중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초국가 수준에서 국민국가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국가 단위 내에 지배적 자본 분파와 EU 차원의 어떤 이 기술 관료들 간의 협의라고 하는 것 또는 의제 설정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유럽 예산 회기제 하에서의 아젠다가 세팅이 되고 권고의 강도랄지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럽연합이 소재한 브뤼셀로부터의 어떤 위로부터의 압력과 더불어 국내적인 지배적 자본 분파의 어떤 호응, 이것이 서로 공명하면서 유럽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좀 지연시켰던 국내적인 세력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게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가 사실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프랑스는 SGP상의 과다 예산 적자 시정 절차 또는 MIP 하에서의 과다 불균형 국가를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를 독일과 비교를 통해서 문제화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독일에 비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게 프랑스 경제의 핵심 문제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라고 하면서 독일의 선례를 따르라고 이제 유럽연합은 계속 NEG 체제 하에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계속 주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만의 어떤 담론적 압박만이 아니라 사실은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프랑스 국내에 유력한 어떤 그 자본 분파 또는 정치 계급의 어떤 인식과 공명하는 것이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3년, 14년부터 프랑스 임금 결정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것이 이제 과다 예산 적자 시정 절차가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돌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일정들을 공개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사회당 올랑드 정부가 들어섰는데, 원래 이 사회당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재정 협약을 다시 협상해서 개혁하겠다, 이런 공약도 했었고요. 케인스주의적인 형태의 내수 부양을 통해 가지고 유로존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되어서 정부를 구성했는데, 이것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스스로 걷어들이고 2016년 3월 노동법 개혁 법안을 공개하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여기 유럽연합에서 주문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은 내용들이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파업과 밤샘 점거가 나타났고, 이런 와중에서 EU 집행위는 또다시 MIP 요구안을 공개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 심화시킵니다. 너네 이걸 요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프랑스 의회 내에서 중도 좌우파 정당들끼리 합의 속에서 노동법 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마크롱 정부 하에서도 이런 방식의 노동법 개혁 시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표에서 봤듯이요. 드디어 이제 2018년, 19년에 가게 되면 프랑스의 경우에 SGP상의 과다 예산 적자 시정 절차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됐고요. MIP상의 과다 불균형 절차도 이제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올랑드 정부, 마크롱 정부 동안에 했었던 이러한 구조개혁 조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호의적으로 평가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었고요. 이 프랑스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민족국가 수준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공급 측면 개혁이랄지 구조 개혁을 벗어난 형태의 어떤 대안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사례는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의 지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제 그럼 유럽적인 어떤 통치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 위기 이전에 유럽연합의 어떤 그 유럽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수단은 사실은 그 회원국들의 어떤 자율성 또는 회원국 간의 긴밀한 조율,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계급 역관계에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변형의 과정이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걸 주도했던 세력의 의도가 쉽게 관철되지는 못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로존 위기를 계기로 구축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체제는 이제 그동안 민족국가 단위에서 수립되었던 노동시장 정책을 이제 초국가적인 통치기구의 직접적인 감시하에 두도록 했고요.
노사관계의 국가별 독자성이나 단체 교섭의 자율성, 노동시장 제도의 국가별 특수성이 만약 이것이 경쟁력 향상의 저해 요인이라고 유럽연합의 테크노크라트들이 판단하거나 또는 유로존의 경제적 불균형을 이런 것들이 초래한다라고 지목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제 문제화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그 푸코가 얘기하는 어떤 통치성의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해지거나 매우 개입주의적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EG 체제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게 사실은 초국가적인 통치기구와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조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예방 및 교정 조치를 작동시키고 사전 사후적인 감독과 제재를 하고 이런 것처럼 매우 용의주도한 개입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 통합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 차원의 지배 엘리트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유럽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규칙을 제정하고 그 규칙을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경쟁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정비해 나간다는 그런 원칙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럽의 노동운동에 어떠한 곤경을 좀 초래하냐 보면은요, NED 체제를 자세히 좀 뜯어보면 마치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현지 자회사들 간의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경쟁을 유발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로 국민국가 내부를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옆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양보교섭을 하고 막 임금을 자제를 하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킵니다. 명목 단위 노동 비용이 하락을 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하고 이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비교를 하고요. 이것을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일종의 경쟁적인 형태로 임금 억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가져올 공산이 크고 또 초국가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임금 조율을 구조화하는 그런 영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NEG 체제는 어떤 초국적 수준의 이제 계급 갈등, 예를 들어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어떤 자본가들과 그다음에 이제 임금 노동자들 전체 간의 어떤 이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을 민족적 갈등으로 이제 전치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제연대랄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죠. 실제로 유로존 위기 속에서 남유럽과 북유럽 노조 연대를 시도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또 하나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국가적인 경제 거버넌스 장치들이 사실은 정치적 정당성이나 민주적인 책임성과는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있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항상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발리바르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유럽이 점점 권위주의적인 탈민주화의 과정으로 갈 위험이 이제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슈트렉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정치 경제가 탈정치화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노동운동은 이제 전후 계급 타협 체제 하에서 민족국가 단위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3인당이나 노동당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 계급적 이익을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반영하는 그런 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퍼러티즘적인 어떤 이익 대표 체계의 기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 영향력의 두 축이었는데 이런 NEG 장치가 계속 이제 이렇게 강화되면 이것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 위기 긴급성에서 이제 서서히 201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약간 막대를 조금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랄지요, 또는 사회적 결속이라고 하는 담론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EG 안에서도 사회적 차원을 좀 강화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초래한 정세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2015년, 16년 뭐 시리아 내전 이후에 대규모 난민 유입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서 집권했었고, 반유럽, 그러니까 유럽연합 탈퇴를 하자라고 하는 반유럽 성향의 포퓰리즘이 이제 각국에서 득세를 하게 되면서 2019년부터 유럽 예산 회기제의 국가별 권고에서 사회 투자를 촉진하자 또는 불평등을 억제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유럽 노동조합 총연맹도 2019년부터 NEG 체제에 대한 이제 반대나 거부 입장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서 이걸 내부에서 개혁해보자라고 하는 노선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최근 유럽 정세의 급변도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0년 이후부터죠.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미중 갈등 심화와 지경학적인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안보 위기,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어떤 그 긴급성, 또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나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나 NEG 체제 변화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 EU 집행위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유럽적 연대의 원칙에 따른 배분, 이걸 실제로 나가면서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 필요에 직면한 유럽연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SGP니 뭐 MIP니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얽매여서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유로존 위기 당시에 잠깐 논의되었었던 이른바 재정 연방주의 또는 재정 통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유사한 노선들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23년 최근 4년간 유로존 국가의 평균적인 재정 적자, 정부 부채 비율, 이걸 좀 표시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의 뭐 마이너스 3% 또는 GDP의 60% 이런 상한선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그 명칭이 Next Generation EU라고 하는데 경제회복기금, 그리고 그 내부의 핵심 프로그램인 RRF라고 하는 이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프로그램, 이걸 조성하고 그 기금을 회원국에 투입하자라고 하는 단기 부양책에 합의하는데요. 여기서 전체 재원의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국 정부에 대출하는 걸로, 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회복기금은 유로존 위기 직후, 그러니까 10년 전에 채택했던 긴축 정책으로부터 일정하게 이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린 디지털 전환이랄지 포용 성장이랄지 사회 보건 정책, 교육 투자, 인프라 현대화 등에도 이 기금이 사용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재원 마련으로 크게 두 가지를 동원하는데요. 통상적인 형태의 회원국 재정에서 각출하는 거, 이거는 뭐 원래 하던 거고요. 두 번째가 새로 도입된 겁니다. 이게 전례 없는 것이었는데 유럽 차원의 공동채권, 유럽 본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유럽 본드를 발행해서 위기를 돌파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특히 프랑스 쪽에서요. 유럽 중앙은행은 여기에 완전히 반대를 했었고 독일 정부도 같이 이게 그래서 그때는 도입이 안 됐었는데 팬데믹 하에서는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동채권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로존 내부에서도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남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부채 문제 이거를 사실은 북유럽 회원국이 일정하게 떠안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 독일이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는 이 유로본드 발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팬데믹 하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학계나 전문가들은 이것을 유럽 차원의 어떤 그 재정 연방주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유로본드 발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 아직은 상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절반을 수혜국이 상환의무를 지는 대출로 지원을 해줬고요. 수혜국 정부는 반드시 이제 회복 계획을 제출해서 사전에 EU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금의 지원은 구체적인 이행 조건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NEG 체제 하에서의 그림자를 여전히 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최근이죠. 이제 그 2달 전에 올해 3월에 EU 집행위 3월에 이제 새로운 또 그 개혁이 합의가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뭐였냐면 팬데믹이 발발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의 재정 준칙을 지킬 정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2024년부터는 다시 이거를 복원하겠다라고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현실에 맞게 기존 준칙을 좀 이번에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남유럽 국가들 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국방비 지출이 커진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요구를 막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서 독일과 프랑스가 마쿠에서 협상을 해서 최종 합의안을 최근에 도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정상회의, 그 다음에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에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골자는 뭐냐면 회원국 정부가 이러한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정부 부채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일부 재량을 늘려주는 것에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그 이른바 검소한 4개 국가, 그러니까 뭐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이 네 나라, 오스트리아까지 이 네 나라의 핵심 요구사항, 그러니까 안정성장협약의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도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회원국에게 4년간의 부채 감축 기간을 부여하되 구조개혁을 잘하거나 뭔가 투자 같은 걸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걸 최대 7년까지 부채 감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기존 재정 준칙을 어긴 회원국에게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정부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걸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걸 또 EU 집행위원회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개정된 안정성장협약,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EDP 절차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고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11개 회원국이 작년에 GDP의 3%라고 하는 재정적자 기준선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개시할 수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최근 이 새롭게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해당국 정부가 이 EDP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것은 여전히 이제 NED 체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그림인데 이 세로 축은 재정 수지입니다. 국가 재정 수지, 그러니까 GDP의 몇 %냐. 그다음에 가로축은 국방비 지출입니다. GDP의 몇 %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점선, 굵은 점선이 마이너스 3%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정 준칙상의 예산 적자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넘지 못하는 국가가 밑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 한참 밑에 있고요. 나머지는 뭐 스페인도 약간 밑에 있지만 나머지 동유럽 나라들인데 특이한 건 이제 폴란드가 오른쪽 끝에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국방비 지출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그다음에 루마니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의 정부 대표들은 이 EU 집행위원회 국방비 지출도 이 예산 적자를 감안하는데 좀 반영을 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 정부 부채 현황인데요. 유럽연합, 유로존의 주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었을 무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무렵, 그 다음에 최근 2020년 팬데믹 발발한 이후 이렇게 크게 보시면 저기 이제 왼쪽에 보면은 6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정부 부채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유로존도 평균적으로 그렇고 유럽연합도 평균적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거의 80%에서 90% 그 선에 지금 가 있고요. 그리스는 여전히 지금 160% 상황이고요. 이탈리아도 유로존 위기 이후에 이 정부 부채를 줄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도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로존 위기 이후에 계속 사실은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상당히 증가했다가 80% 선까지 갔다가 계속 감축시켜가지고 팬데믹 직전에 이제 60%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제 조금 올라갔고, 스웨덴은 유로존 가입국이 아닙니다. 예, 스웨덴은 그래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던 새로운 이제 NEG를 개혁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지만 기존의 이제 안정성장 협약의 어떤 강제 조항, 집행위원회의 재량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 하에서 현실적으로 이 예산 수지, 그러니까 재정 적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의 문제 이런 것이 과연
4년 또는 7년이라고 하는 중기 하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의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하고 유럽 연합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뭐 그린 전환이랄지 디지털 전환이랄지 새로운 산업 정책,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 또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이제 나토 체제 이후에 계속되었던 그 안보의 무임승차를 좀 벗어나 가지고 그 유럽 방위군의 어떤 뭐 도입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런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선생님이 그 밤에 부산을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하면 한 30분 조금 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화장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냥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실 분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따로 쉬시기로 이렇게 하고요.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이렇게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체제가 뭐 이 남유럽 중심으로 한 위기, 그 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가 이제 구축되고 강화되고 그것이 이제 노사관계에 일정하게 이 단체 교섭에서부터 임금 문제까지 노동시장 문제까지를 이제 방지하는 것까지를 포괄해서 그런 어떤 강제력을 확장해 들어가는 뭐 이런 시점이었다면 기존에 이제 유로 체제의 이제 이 통화 체제의 흔들림 이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달리 또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본다면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질문 하실 말씀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하실 말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나? 네, 안녕하세요. 또 누군가에 잘했는데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N구 체제인가 도입 이제 관련해서 프랑스에서는 어쨌든 노총이 파업하고 강력하게 저항했고 핀란드에서는 노사정화를 통해서 수용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비되는 케이스인데 프랑스 외 다른 국가에서는 이 체제 도입에 대한 의존도와 그리고 좌파 정당의 태도나 이런 게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질문을 주시고요. 유럽으로 총연맹도 원래 반대했다가 용어가 생각나는데 비판적 관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에는 어떤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노사정 타협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변혁이 일어나게 큰 건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그런 국민국가 차원의 어쨌든 그런 신자유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변혁적 흐름이 어쨌든 이 전 세계 신자유주의 지배 계급에 서 좌절돼 왔잖아요. 80년대에도 그랬고 그런 급진적 프로그램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프랑스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어쨌든 변혁적 프로그램,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될지 이런 게 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 예. 그 시연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프랑스 상황 보시면 이 프랑스가 이제 사실은 사회당 정부 2014년 5년에 이렇게 집권했던 올랑드 총리하의 사회당 정부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제 사회당은 지금 거의 망했죠. 그럼 이제 마크롱이라고 하는 중도로의 대통합이 이제 현재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서 이러한 노동법 개혁을 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그 저항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CGT가요. 예, CGT의 경우에는 이제 서명하지 않고 뛰쳐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는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에 따라서 노총이 나눠져 있죠. 예. 나머지 노총들은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이제 노동조합 진영 내의 일부의 저항으로 이제 그쳤던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국가고 거기에는 이제 코퍼레티즘적인 형태의 노사정 협의라고 하는 것에 전통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반발 없이 이렇게 수용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NEG 체제에 대한 개입이랄지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이러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이나 새로운 장치의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브뤼셀의 어떤 유럽연합 사무실 막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입법을 둘러싸고 이제 각 정당의 의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정당 간에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제 테크노크라시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런 협약, 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유로존 위기 국면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개의 제도나 장치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파트너 중에 하나로 아까 얘기했던 유럽 노조 총연맹을 공식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EG 장치의 도입 과정에서는 이 유럽 노조 총연맹의 공식적인 의견 조회랄지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국가 단위에서의 노총 또는 그 노총에 감행하고 있는 산별노조로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정협약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기가 너무너무 급박하고 당장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 하에서 브뤼셀이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정되는 어떤 사안들이 보도가 되고 결정 사항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결정이 되었고 그게 시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 노조 총연맹도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전면적인 거부, 반대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 유럽 노조 총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총들이 모여 있는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노총별로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아주 강경한 노선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삼인주의적인 또는 개혁지향적인 어떤 그 노총의 어떤 헤게모니가 거기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위기를 조금 벗어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왕에 유럽 예산 회기제가 시행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 관료랄지 아니면은 자본들만 거기에 자기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제 경제재무총국이 아닌 고용사회정책총국 이쪽은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고용 친화적이거나 노동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유럽 예산 회기제의 국가별 권고 사항에 사회적 차원을 좀 더 넓혀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럽 노조 총연맹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GP, 그러니까 안정성장협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정 적자 문제만 문제 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재정 흑자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흑자 재정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죠. 근데 유럽 노조 총연맹에서는 그러한 것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상수지 불균형과 같은 측면도 문제 삼을 때 이제 그것을 수지 적자국만 문제 삼는데 계속적인 그러니까 독일이랄지 뭐 덴마크랄지 이런 나라들처럼 수지 흑자국, 만성적인 수지 흑자국도 사실은 불균형이라고 봐야 된다랄지 이런 대안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 유럽 연합 차원에서 어떤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다랄지 하기는 힘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 유럽 연합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민족국가 수준에서 있었던 이런 노동의 어떤 힘이랄지 노동의 목소리랄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목소리나 요구 사항들을 이제 그 반영하는 통로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국민국가 차원 또는 이런 차원에서 변혁적인 프로그램 또는 대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럽의 좌파들도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이걸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은 말하자면은 이 경제통화동맹 유로화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거를
떠안고 가는 경우에 근본적인 어떤 변혁이랄지 대안 경제 정책상의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변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이제 유로 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유로존 위기 이후에 특히나 그 얘기는 뭐냐면 유로존을 벗어나자라고 하는 흐름들도 제한되기 하는데, 그 대안,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아직 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 어떤 좌파지향적인 어떤 운동과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선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사회적 유럽, 소셜 유럽이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서 1980년대부터 제출되어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현실의 유럽 통합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이 사회적 유럽의 이상은 사실은 이제 많이 퇴색하거나 시들어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의 적정 최저임금 지침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어요. 유럽 의회에서. 집행위원회에서도 제안했고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연합 각국이 최저임금을 다 지금 결정하고 있지만 유럽 차원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을 계속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중위임금의 60%, 또 평균임금의 50%라고 하는 적정선을 도출을 했고, 여기에 따르면 현재 그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다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15에서 20% 정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자면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단체 교섭 활성화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단체 협약의 그 효력이 임금 노동자의 80% 이상 적용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스웨덴하고 뭐 덴마크 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법률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조직률은 낮더라도 협약의 적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EU 차원의 규범으로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권고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된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매개로 해가지고 유럽 차원에서 노동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건 뭐 무슨 큰 번역적 프로그램과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의 기초가 유럽 차원에서도 지난 20, 30년 동안 크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적 기초를 복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포퓰리즘의 길밖에 저는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재 16%예요. 한국의 조직률이 13%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조직률은 14%까지 내려왔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독일의 노동운동, 이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 독일의 노동운동의 모습을 우리는 독일의 상으로 갖고 있죠. 근데 현재 2022년 최근 통계를 보면은 16%로 조직률이 내려와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힘을 갖는 변혁적인 또는 좌파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모래성을 쌓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 또는 그 어떤 대중적인 기초를 쌓고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저는 좀 지금 현재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네. 예, 윤자양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질문, 유럽 의회의 인권 실사. 제가 이 내용을 부끄럽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경우에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건 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출산율 하락을 하고요. 민생이 열악해진 결과. 예.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핀란드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북유럽 국가고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는 수출을 잘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경상수지 적자국이었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2015년 뭐 경쟁력 협약 이런 걸 해가지고 내적 평가절하를 했지만 계속 지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의 경우에는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이런 내적 평가절하하고 당연히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나 다른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출산율 하락이 이제 심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여성의 권리가 가장 신장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 친화적인 사회 정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에도 현재 출산율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 심층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육아휴직 제도랄지 가족 친화 정책이랄지 이런 것과 출산율 하락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그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런 긴축의 장기적인 긴축, 그다음에 내적 평가절하 이런 것과 출산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치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동진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 동력,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왔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되돌리거나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실은 잃어버릴 게 많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유럽의 어떤 초국적 자본 또는 유럽의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 유럽연합 또는 유럽의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후퇴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그들한테는 악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대중들도 당연히 상당한 이게 이제 유로화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 예, 25년 정도 사반세기가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 내지는 경제 공황 이런 것이 닥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대중적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갈 어떤 확률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더 할 수 있나? 저는 괜찮습니다. 자, 이 얘기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를 이렇게 좀 더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질문이나 제안. 올랑드 정부 때 이게 붙어갖고 망한 다음에 지금 대통령 누구지? 마크롱이 그때 이거 담당하지 않았나요? 올랑드가 키운 사람이죠. 그죠. 네. 자,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독일은 왜 이렇게 단위당 임금 비용? 예? 독일은 단위당 임금 비용이 아까 보니 굉장히 높게 계속 올라가는데 예. 이유가 글쎄요, 뭐 제가 그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때가 독일의 전성기였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성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임금 인상에 대한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독일의 금속노조 같은 경우에도 2010년대 말에 조합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실질임금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예.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오고 에너지 위기 뭐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엄살 이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2011년 이후부터 다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워낙 좀 그래서 좀 대조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일도 뭐 최근 상황은
지금 여기 그 유럽 그 예산회기제에서는 예. 2017년, 18년, 19년에는 예, 독일에 대해서 독일에 실질임금 인상을 인상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유럽 전체적인 경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가 발표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18년에 유럽 그 집행위원회 의장이 바뀌잖아요, 위원장이 그 지금 현재 예, 라인. 예, 폰데라인으로 바뀌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독일이 미는 쪽과 프랑스가 미는 쪽이 아닌 제3의 어부지리로 좀 된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가 조금 이제 사회적인 것, 좀 그러니까 과거에 긴축만을 강조하는 이런 것에 좀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집행위원회의 어떤 약간 성향도 좀 달라졌던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유럽은 이제 조금 그런 삼인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뭐 그게 이제 많이 이게 우경화됐다고 하지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민족국가 단위든 유럽연합 기구 안에서든 어떤 분명히 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뭐 폴라니가 말하는 뭐 이렇게 진자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축이랄지 신자 위주로 한쪽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사회적인 결속이나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씩 이제 조금 이쪽으로 또 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MIP의 스코어보드라고 하는 것의 지표에서도 처음에는 진짜 천편일률적인 거시경제적인 지표만 갖다 놨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인가 17년, 18년 이때부터는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랄지 청년 실업률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게 구색 맞추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로 조금 변해갑니다. 자, 그러면 뭐 특별히 따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후회하시지 마시고 답 안 하시면 접습니다. 예, 협박을.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한번 그 이후에 특히 이제 2008년 이후 이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지점 수준에서 좀 의아할 정도로 좀 다른 통계 지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번 좀 더 짚어나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밤차를 타고 내려가셔야 한다고 해서 얘기를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박수 크게 한번 치면서 끝을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